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티엔콩 책낭독을 통해 느껴보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암은 병이 아니다. 부제로는 내 몸의 마지막 치유 전략입니다. 저자 안드레아스 모리츠, 정진근 옮김, 출판사 에디터. 저자 소개에 앞서 이 책의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는 말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몸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 몸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은 사람들. 자신의 질병이나 불행을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위협적이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럼 저자 소개해 드릴게요. 지은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1954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질병과 맞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여러 가지 자연치유법을 접했다. 그 덕분에 20세가 되었을 때는 홍채 진단법과 식이영양학에 대한 공부가 끝나 있었다. 1981년에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워 1991년에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가 되었고, 이후 미국에 거주하며 대체의학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전념했다. 모리츠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거시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종래의학적 접근법이 소용없는 여러 불치병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의식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과 치유의 비밀,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등 10여 권에 이르는 대체의학 관련 서적을 펴냈다. 그리고 2012년 10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암은 병이 아니다의 개정 증보판 원고를 완성했다. 그는 이 책에서 암이 생명을 위협하는 세포의 폐색과 독소를 다루려는 우리 몸의 마지막 시도를 보여주는 신체적 증상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이 책은 전통적인 암 치료법이 왜 위험한지, 암이 생기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유를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몸이 스스로 제거하는지 알려줌으로써 현재의 암 치료법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암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는 신체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다. 이 책은 암으로 인해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 있는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저자 소개는 끝났고요. 바로 끝맺는 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저자께서 집약해 놓은 참 도움이 많이 되는 파트거든요. 453페이지 끝맺는 말. 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라.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암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연의 법칙이 갖고 있는 지혜와 목적을 반영하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자연 법칙의 건설적인 힘은 중요하면서도 상식적인 이유가 지배하는데 자연 법칙의 파괴적인 힘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 자연 법칙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꽃이 떨어지면 자연 법칙의 건설적인 힘에 의해 사과가 자란다. 암이 생긴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약속하는 전부이다. 중요한 것은 암의 배후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암의 배후에는 여러 겹의 원인과 결과들이 있다. 암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이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움. 다른 이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감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음식에 대한 두려움, 실망을 안겨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생과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두려움들은 단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온 것일 뿐이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유형의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은 종종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낸다. 부정적 기대는 자성적 예언, 괄호 열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괄호 닫고, 시다. 이러한 예언이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여러분은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도 그 일은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한다. 설령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느낄 때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잠재의식의 계획에 따라 두려워하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그 계획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암을 치유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에게 어떤 해도 입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인생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안에서부터의 생각을 바꾸면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쉽게 떨쳐낼 수 있다. 상처나 질병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스스로 나약하고 무능하거나 불안하다고 느꼈던 인생의 어느 부분을 단련시켜주는 것과 같은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그것들과의 교감을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의 숱한 문제들과의 교감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감정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가
자발적인 치유를 가로막는 감정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명력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아가 부재하면, 즉, 여러분이 자신의 자아를 몸과 몸이 처한 곤경이나 질병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때는 여러분의 몸에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몸에 생긴 질병을 적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몸으로부터 스스로의 자아를 보호하려 하거나 혹은 몸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게 된다. 어떤 경우든 몸으로부터 이와 같은 강한 소외감을 느끼면 몸 안의 모든 세포들로부터 생명력을 뽑아낸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들은 보호 모드나 전투 모드에 돌입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투쟁 도피 반응이다. 이런 이유로 세포들의 생명력이 소진되고 이것이 세포들 스스로 성장하거나 치유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종양은 그것이 어떤 종류든 두려움이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두려움은 분리, 방어와 같은 의미이다. 암세포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저항은 그것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무르게 한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저항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저항 대신 수용하는 태도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자연스레 치유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달가워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 안의 세포들도 원래의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성장 모드로 돌아오게 된다. 균형 잡힌 성장은 언제나 항상성과 건강을 가져온다. 몸을 정화하고 소중히 보살피면서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행동이고, 이 같은 행동은 여러분에게 몸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돌려준다. 몸이 본래 권한을 되찾고 증상을 억제하는 약, 공격적인 치료법, 수술 등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치유하는 데 있어, 즉 여러분과 몸과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의 힘은 어떤 물리적인 영향보다 몇 배나 강력하다. 그렇다. 여러분의 가슴이나 뇌에 종양이 자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 종양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 혹은 저항의 에너지가 종양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종양을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수용의 에너지는 그것들을 토대로 무너뜨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다. 암이 독립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 자신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이론은 사후의 믿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있다. 몸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허락하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것이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의 일부가 말을 듣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시들어가는 식물의 뿌리에 물을 뿌려줄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자기 치유에 관해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몸에 알려줘야 한다. 질병을 앓고 있는 부위에 두 손을 올려보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암세포에 고마워하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독성 물질이나 여러 가지 폐색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세포들에 감사해야 한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의식과 존재 안으로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세포들의 생명력을 불어넣자. 누군가 옆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여러분 몸의 세포들 속에도 있는 DNA 역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몸은 주로 파동에 의해 작동한다. 몸의 세포들과 그들이 안겨준 시련과 축복에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동이다. 실제로 감사의 에너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과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연결해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우리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비법이자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암세포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여전히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그때야 비로소 암의 신체적인 원인과 비신체적인 원인을 진심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아는 암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네, 끝맺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 둔 것 같죠? 맥락은 대충 짚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장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근거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책은 통째로 다 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하는데 제가 아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암은 질병이 아니다 에서 58페이지 의학계의 암 이론의 주요 결함은 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을 진압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데 있다. 최근까지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암을 치료하고 진압하지 않는 한 암은 성장하고 확산하여 필연적으로 환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틀스티 박사와 수많은 최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심지어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온갖 종류의 암을 지니고 살아간다. 사실은 적은 수의 암이 실제로 최종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 엄청난 수의 암은 명확하게 진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부검을 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죽는다. 심지어 그들은 의사가 표준적인 암 검진을 시행할 동기를 부여할 만한 어떤 증상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갑상선암, 췌장암, 전립선암이 의사에게 발견되는 것보다 부검에서 30에서 40배나 더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그렇다면 암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험한 질병일까?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싯은 1993년 조기암 검진이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제약회사들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암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한 예로 남성 사망자 부검의 33%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되지만 그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1% 정도일 뿐이다. 75세 이후 남성의 절반이 전립선암에 걸릴 수 있지만 사망률은 0.1에서 2.4%에 불과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전립선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 즉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99%였다. 인종별 전립선암 5년 상대 생존율은 백인이 99.9%, 흑인이 97.6%로 전립선암의 징후나 증상의 유무, 질병의 유무 혹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 등과는 무관했다. 이러한 낮은 사망률이 특히 암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암에 대한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암 치료를 받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이 살인을 저지르는지를 암시한다. 일단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암은 스스로 사라질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들은 즉시 화학요법, 약물, 방사선, 수술용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항생제 약물의 공격을 받으면 위험한 슈퍼박테리아로 변하는 무해한 박테리아처럼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휴면성 종양이 강력한 방어 반응을 나타내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신체 치유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급진적인 치료법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오늘날 암 환자들의 문제점은 암 진단에 겁을 먹은 나머지 자르고 태우고 독소를 사용하는 치료법, 즉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그들은 더 빨리 죽음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것이다. 암 환자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암이 얼마나 진행됐거나 위험한가가 아니라 내 몸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만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은 하지 않고 있는가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독감을 앓고 낫듯이 암을 앓고 낫는 것일까? 그들은 운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인가? 이와는 반대로 신체가 암을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막고 암이 그토록 위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숨겨진 요소는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있지 특정 암의 악성의 정도나 암의 진행 단계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은 암이 질병이라고 믿는가? 의료산업과 언론이 수십 년 동안 대중에게 숟가락으로 떠먹여온 정보를 볼 때
여러분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더 중요하지만 좀처럼 못지않는 질문이 남아있다. 당신은 왜 암이 병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아마 나는 매일같이 암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질문을 덧붙일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암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은 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죽이는 것은 암이 틀림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모든 의학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한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다. 당신이 다른 남자의 딸이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아는가?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일까? 당신의 어머니가 진실을 말했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어머니를 믿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녀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는 한 당신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주관적인 믿음을 반박할 수 없는 진리로 둔갑시킨 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적 애착과 더욱 정밀한 조사의 결여다. 이런 비유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암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와 유사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암이 신체의 치유 과정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근거한 전해들은 말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암이 질병이라는 절대적 교리는 일부 의사들이 관찰한 것에 대하여 주관적 감정이나 신념을 표현하고 이를 리뷰 기사나 의학 보고서에 게재한 것으로 그 근거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암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이 확고한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의 진실은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며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 파트를 읽으면서 약간 관념이 흔들리고 약간 충격도 오더라고요. 암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겐 당연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우리가 평소에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뭔가 그런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존재라는, 그리고 그걸 맞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좀 줬던 파트여서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뒷부분 304페이지 모든 것은 심리적인 문제다. 이 파트도 읽어드릴 건데요. 이 파트의 바로 한 단락 앞에부터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부모 사이에서 괴로움을 느끼며 양쪽 모두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메리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할 만한 용기를 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분열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와 행복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암은 그녀의 갈라진 마음과 표현되지 않은 슬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지배하던 좌절감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심리적인 문제다. 위의 말이 억지스럽게 들릴지도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것은 일반적인 통념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통념이 만성질병과 비효과적이고 독성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증상 위주의 치료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런 길을 계속 가는 대신에 기본적으로 의학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고안된 플라세보가 제약회사의 약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증명되었듯이 내면의 감정은 좋든 나쁘든 사람의 신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감정의 몸에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몸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진정한 암은 갇혀있고 고립되어 있는 감정, 즉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폐색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으로도 갇히게 만든다. 정신과 육체는 결코 각자 고립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한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한쪽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자동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 평화, 안정을 원하는 마음과 인생의 즐거움을 바라는 소박한 감정이 억눌리면 언제든 우리 몸에서 그에 상응하는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은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긍정적인 기능들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포는 아무 감정도 없고 나라는 느낌도 없는 외부의 변화나 위협에 아무런 반응도 할 줄 모르는 물리적인 기계가 아니다. 메리에게 내재해 있는 많은 분노와 좌절감에 의한 감정의 질식, 즉 부모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거나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녀의 육체를 목표로 삼았다. 메리의 독성 있는 감정이 육체로 옮겨갔고 결국 그것이 그녀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중요한 생각과 감정들을 스스로 가둠으로써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무엇이든 비난받거나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 안에 가둬놓게 되면 그것은 우리 몸에서 독으로 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은 매우 강해서 만약 여러분이 슬픔에 젖은 눈물을 뱀의 피부에 떨어뜨리면 금세 피부가 타들어가 구멍이 뚫릴 것이다. 나는 아프리카에 살 때 이것을 증명하는 현상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다. 이와 반대로 기쁨의 눈물은 뱀의 피부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다. 메리가 부모와 살면서 저녁 식사 때마다 경험한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그녀의 소화 기능에 엄청난 장애를 안겨주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 상태가 되면 소화기관에 공급되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느낄 때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분노를 느끼거나 화가 났을 때는 담즙 세균총 괄호 열고 담즙의 균형을 맞춰주는 유익한 세균 괄호 닫고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은 담즙을 응고시킨다. 정신적 긴장이 지속되면 간에 있는 쓸개관과 쓸개의 결석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담즙의 분비가 억제되고 소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메리는 혼자 식사할 때도 부모와 함께 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겪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음식이나 식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피하려는 그녀의 무의식적인 시도가 그녀의 몸까지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녀의 몸은 음식물들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키거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어 그녀의 소장과 대장에는 엄청난 양의 독성 노폐물들이 쌓였다. 만성적인 변비와 함께 지방, 칼슘,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그녀의 뼈 조직과 골수, 재생 기능들이 갈수록 약해졌다. 세포의 유전자 설계도 DNA를 유지하는 재생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가 고갈되었을 때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가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일으켜 비정상적으로 분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몸의 어디에서든 암세포가 나타나는 즉시 수많은 면역세포와 최효소, 즉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 그리고 비타민이 암세포를 파괴한다. 하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생선, 달걀, 치즈, 우유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물을 섭취하면 대부분의 소화효소가 빠르게 고갈된다. 실제로 메리는 이런 음식들에 의지해 살아왔다. 인생 대부분을 소화불량과 만성변비에 시달리면서 메리의 몸은 암에 대항하는 천년 해독제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암은 소화를 잘 시키고 행복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지속적으로 소화 기능에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메리의 척추 아랫부분에 나타난 척추증은 그녀의 내적, 외적 지원 시스템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즉, 부모와의 지원과 격려가 부족한 것이 직접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앉아있을 때 메리의 몸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매우 왜소해 보였다. 그녀는 확신과 믿음도 없는 겁먹은 어린아이 같았다. 그녀의 이런 자세는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욱이 그녀의 호흡은 마치 그녀의 부모가 자신을 혼내거나 탐탁찮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들의 눈에 띄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다. 무릎은 몸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녀의 무릎에 생긴 문제로 나타난 굴복하며 살아온 인생과 혼자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일어서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뭔가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냥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유로 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암이 생겼고 나는 죽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통은 뭔가 다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암이 치료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암이고 또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런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몸 안에 독소가 생기고 그것들이 암뿐만 아니라 염증이나 통증, 디스크 이런 것조차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내용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어쨌든 저 스스로 읽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과 제가 업로드를 했을 때 단 한 분이라도 이거를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다가옵니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인류 전체의 절반은 암을 거쳐간다고 하죠.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읽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고 죽고 나서 부검을 해보니까 나왔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위염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사마귀 같은 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듯이 그런 것 아닐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비만의 종말이라는 책도 읽었었고 아니타 모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여기서도 암으로 인해서 말기까지 가서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제 아니타 모르자니의 스토리잖아요. 거기서도 얘기를 하죠. 왜 내가 암이 걸렸는지를 알았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 안에서 억압을 많이 받고 자랐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암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병원에서 투병하는 것을 보아왔고 옆에서 간호하고 지켜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낫게 하고 싶어서 암에 대한 원인이나 증상을 너무 많이 검색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찾아봐서 암의 박사가 되어 가니까 두려움이 엄청 밀려든 거죠. 자꾸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암, 그리고 죽어가는 친구 이것밖에 안 보고 거기에 완전 매몰돼서 살다 보니까 자신한테도 갑자기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있을 법한 얘기고 네, 굉장히 우리가 미리 그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보다는 희망. 인생이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태도를 취하고 행동하느냐의 차이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아프고 아픔을 경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동이 달라지고 모든 세포의 움직임이나 파동도 역시 달라진다. 그래서 암은 누구나 생길 수 있고 암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 충분히 나 혼자만의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고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희망적인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개선이 잘 안 되는 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심리를 치료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픈 것도 좀 덜 아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짧은 소견이 추가가 됩니다. 아프신 모든 분들과 아픈 가족, 지인들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과 힘이 되고 싶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